주식 시마론 화요일 오늘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보시죠. 삼성 폴더블 폰 판매 호조 향후 전망 및 탑픽은? 오늘 주제 소화해 주실 두 분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 김혜진, 문서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 폴더블 폰 보셨죠? 네, 사고 싶어집니다. 네. 저는 제가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서 예뻐서 와 진짜 사고 싶다 그러고 유튜브 그날 방송하고 방송에서 너무 호들갑을 제가 떤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고 사심이 하고 집에 가서 유튜브 영상 댓글들 보니까 다들 그 마음이시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네. 근데 폴더블 폰 그 접혀 있는 디스플레이다 보니까 좀 중간에 AS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뭐 많이 나오곤 있는데 실제로 뭐 제가 산다면은 좀 더 고려를 여러 가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일단 이 디자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환호를 보내면서 지금 초반 판매량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수치들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에서 폴더블폰 판매를 위해서 생산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소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어떻게 판단하세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지금 삼성이 이 폴더블 폰을 낸 지 3수 만에 드디어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죠. 예. 뭐 기존의 이제 원투 때와는 정말 다른 시장의 반응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증설이 지금 계획이 됐습니다. 베트남 쪽에 지금 스마트폰, 폴더블폰 라인에 지금 증설을 계획을 했고요. 이 증설의 규모는 현재가 연간 1,7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베트남의 현지 공장에 이제 2,500만 대 가량으로 늘리겠다. 폴드가 1,000만 대고요. 그 다음에 플립이 지금 1,500만 대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뭐 양쪽 다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요번엔 좀 플립 쪽 네. 인기가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덜 부담스럽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크기가. 가격도 이제 아무래도 좀 작고 좀 저렴하고 저렴하다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맞아요. 폴드보다는 좀 저렴하고 사실 폴드는 약간 매니아층을 겨냥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 그 펜도 있고요. 예, 좀 더 큰 화면을 말 그대로 대용량 그러니까 약간 태블릿을 쓰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 중간 사이즈 예전에 또 노트를 많이 썼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겨냥한 것 같고 플립은 지금 쓰는 분들인데 원래 이제 스마트폰을 쓰다가 요걸 좀 접는 걸 좀 더 편해하는 그런 거를 겨냥한 것 같아서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아이폰 유저들이 약간 디자인에 좀 예민한 뭔가 디자인적 요소들을 많이 가미시킨 걸 좋아하는데 네. 지금 아이폰 유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네. 좀 다들 탈주하고 싶다. 맞아요. 바람 네. 피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 하시더라고요. 갇혀진 세상에서 예. 이제 나가고 싶다. 항상 아이폰만 쓰다가.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네.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예전에 플립은 그냥 닫혀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플립은 이 닫혀있는 상태에서도 셀카도 찍을 수 있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구동이 돼요. 그리고 뭐 삼성페이라든지. 그게 제가 보기엔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네. 이제 제 친한 분이 플립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저도 뭐 삼성페이를 많이 쓰는 편인데 맞아요. 그분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이거를 예전에는 이거 작동에 있으면 열어서 다시 켜가지고 이렇게 이걸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닫혀진 상태에서 옆에만 누르면 바로 되니까 맞아요. 확실하게 그거는 좋아진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립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폴더폰 이렇게 그 느낌도 좋았는데 그 느낌에서 이제 기능적으로도 요소가 가미가 되니까 정말 지금은 없어서 못 판다라는 정도고요. 원래 뭐 사전 예약 때 흥행을 했었어도 네. 개통을 또 얼마나 하냐. 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약을 해놓고도 개통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개통 첫날의 기록은 지금 삼성에서 역대 기록의 지금 최대 양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좀 인기가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이 또 좀 주요했어요. 좀 그렇죠. 뭔가 가격도 기존의 폴더블 폰과는 다르게 뭔가 좀 지원을 지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200만 원대가 넘었던 게 이제 100만 원대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어, 확실하게 느낌상, 느낌이 다르죠. 체감상 뭔가 되게 접근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뭐 그럼으로 인해서 뭐 5G의 사용자 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런 폼팩터의 변화에 좀 열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 인기가 또 국내에서만의 인기가 아니어서 지금 좀 삼성 쪽에서도 이런 증설까지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나 특히 중국 쪽의 반응이 또 좀 뜨겁습니다. 원래 중국이 네. 예전만큼이라고 해야 될까? 삼성이 지금 뭐 거의 스마트폰 판매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는 국가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중국에 유학 갔을 때는 정말 제가 한국인이고 삼성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건 정말 한 10년 전의 얘기인 것 같아요. 한 2012년, 2014년부터는 그 중국 내에서의 그 스마트폰 업체들이 뭐 이렇게 좀 각광을 받으면서 삼성의 지금 입지는 많이 작아져 있거든요. 거의 점유율이 0.5%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데 네. 지금 중국 쪽에서 사전 예약이 지금 100만 대가 넘었어요. 그런 수치들은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열광적이구나. 또 인도 쪽에서도 물론 이 전작이랑 뭐 바로 직전의 모델이랑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갤럭시 S21이 워낙에 좀 판매가 부진했던 점과 비교했을 때 그 21의 모델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인도 쪽에서의 판매량이 지금 2.7배가 지금 폴더폰이 늘어났거든요. 예약이.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좀 전체적인 흥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지금 삼성의 그 글로벌 점유율이 1위는 맞아요. 1위는 맞는데 지금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금 스마트폰 업체들이 지금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도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삼성에서는 조금 확실히 이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을 좀 들게 될 것 같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스마트폰 관련주들도 다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가전제품 파는 그런 마트에 가서 너무 놀랬던 게 가전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쁜 가전이 정말 많고 삼성 하면 또 비스포크거든요. 그 컬러 강판이나 뭐 컬러가 들어간 그 소재들을 써서 만든 가전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런 비스포크 같은 그 거기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그 우리 플립폰에서도 그대로 감성을 딱 이어가더라고요. 비스포크 같은 그런 감성을 이어가면서 굉장히 예쁘다라는 디자인적인 요소, 또 국내에서는 삼성페이의 이용이 편하다는 점,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엄청난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증권에서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판매량 올해 750만 대 예상을 했고 2023년 2년 후에 2천만 대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경쟁사들도 역시 폴더블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같이 공략하면서 폴더블 전쟁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경쟁 업체들의 현황은 어떤가요? 문선인 전문가님. 일단 확실하게 뭐 지금 경쟁이라고 할 만한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경쟁 관계라고 하면 화웨이 정도가 그 지금 이제 폴더블 관련 쪽으로 많이 이제 출시를 하잖아요. 뭐 러시아라든지 뭐 이쪽에 뭐 인도 제품은 사실상 이거는 뭐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프로토타입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양산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나마 좀 양산이 가능한 폴더블 폰 중에 그래도 폴더블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화웨이 쪽인데 네. 근데 사실 화웨이 그 쪽에 폴더블도 시장이 예상하는 거 그다음에 소비자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인들은 그 애국심에 사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애국심에 기여해야 된다는 수준 정도.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적으로 품질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 결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UTG 쪽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네. 여기에 성과물을 만들고 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이게 순수하게 삼성 내에서 모든 게 나오지는 않죠. 뭐 독일 쪽에서 일부는 독일, 뭐 코팅은 뭐 일본, 그다음에 뭐 커팅은 국내 뭐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한 2년 전인가 한 3년 전에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CPR 필름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코롱 인도를 굉장히 안 좋아했던 부분. 왜냐하면 그 플라스틱이 가지는 물성이 아무래도 아무리 이 색을 뺐다 하더라도 디스플레이로서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글라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사실 그러니까 폴드 1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잖아요. 필름으로 해서 뭐 이렇게 터치감이라든지 스크래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그래서 망하니까 결국은 이제 UTG로 2에서 넘어간 거고 근데 UTG의 양산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품질 역시나 또 떨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접는 부분도 역시도 좀 소위 말하면 좀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어찌 보면 뭐 판매자 중심으로 된 거죠. 되도록이면 안 깨지려고. 근데 소비자는 불편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거치면서 다 이제 이 개선이 되고 이게 이제 완성형이 어찌 보면 폴드 3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접는 것도 굉장히 많이 접어졌고 예전에는 힌지도 잘 안 돼가지고 앞에 이렇게 이 뭐죠 이게 마그네틱을 해가지고 네. 접어야 되니까 하여튼 엄청 다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다 지금 이제 해소가 됐던 부분. 근데 이게 기술적인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 지금 당장
다른 애들이 삼성전자의 폴드만큼 따라오려면 결국엔 디스플레이 UTG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양질의 공급이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거의 삼성전자가 독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내부 힌지라든지 외부 힌지 역시도 지금 딸립니다. 이걸 지금 수출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도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독주가 굉장히 예상이 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에는 지금 앞서 김현희 전문가님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게 폼팩터가 확 바뀌는데 여기에 시장이 열광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한 25년 전? 25년 더 넘네요. 30년 전 정도 될 것 같은데. 30년 전. 그- 연식이 나오나요? 아니 왜냐하면 그때 이제 몇 살 때 말씀하시는 거죠? 몇 살 너무 때라 하면 정확하게 더 연식이 보이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예. 중학교 때 네네. 중학 30년 전 그때 사실 이제 좀 시장이 좀 센세이션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막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휴대폰이 나왔던 시점. 우리 흔히 말하는 벽돌이라고 해가지고 네. 막 큰 것들이 네. SKT에서 나온 거. PCS. PCS는 뭐. 그거보다 훨씬 더 PCS도 뒤에. 전, 네. 훨씬 뒤에죠. PCS는 제 대학생 때 그거 하고 한 6, 7년 뒤에 PCS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벽돌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요. 예, 안테나 길고요. 예, 그거 하다가 그래서 대부분 다 바 타입이었어요. 그런데 뭐가 나왔냐면 맞아요. 스타텍. 모토로라의 맞아요. 스타텍이 나오면서 저는 광고도 기억납니다. 그때 제 고등학교 때 그게 나왔는데 이게 딱 접어서 튼튼하다는 걸 알려주려고 막 트럭이 지나갔는데 멀쩡한 접었다라는 거. 그거 굉장히 또 스타텍이 짤깍짤깍 하는 소리도 굉장히 좋았지 않았어요. 네, 그 근데- 손맛이 있었죠. 맞죠. 맞아요. 스타텍이라는 소위 말하는 폼팩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대부분의 휴대폰은 다 접는 거였어요. 다 폴더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접느냐의 문제였어요. 이렇게 접을지 예전에 뭐 돌리는 것도 나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폼팩터가 확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면 이 폴더폰 폰 역시도 제가 보기엔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람들이 스마트폰 자체가 이게 따로 있는 거는 소지하는 거에 분명히 불편함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무거우니까 좀 아무래도 불편한데 이게 점점점 지나면서 확실하게 무게도 전작보다 훨씬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접히는 것도 훨씬 더 얇아지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경쟁사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쪽으로 계속 간다. 시장은 저는 한 5년 정도 후면 반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런 바형의 스마트폰과 네. 그러니까 폴드 타입의 스마트폰이 반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장성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그래서 애플이 이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어쨌든 이런 저는 뭐 인정하기 싫긴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시장의 트렌드나 혁신이나 어쨌든 뭔가를 가져가는 건 하드웨어에 항상 이제 이런 건 성장이나 이런 혁신은 삼성이 먼저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애플이 해야 시장에서 그걸 인정해주는 거의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애플이 차기작에 이 부분을 적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애플의 이번에 13 말고 한 14에서 물론 14의 대부분의 모델을 저를 하는 건 아니고 저 중에 일부 모델을 빼서 폴더폰을 만들 거다. 플립 같은 폴더폰을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뭐 그거는 뭐 시간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애플이 만들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 좀 더 빠르게 폴더블 폰 시장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이건 뭐 단순 흐름은 아닌 것 같다. 단기 흐름은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삼성전자가 뭐 내년까지 해서 한 2천만 대 이야기하겠지만 그 차기 모델은 한 5천만 대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휴대폰에 그 추억이 있고, 그게 있네요, 진짜. 왜 폴더블 폰에 이렇게 우리가 열광을 할까에 대한 우리 기억을 거슬러 보니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테리케이님께서 스타텍 사용하셨다가 예전에 폰 이상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딸깍 소리 안 나서 소리 받으러 간 적도 있으실 정도로 그런 우리가 그걸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스마트폰의 역사가 있고요. 이런 스마트폰의 역사 속에서 삼성이 하드웨어적인 혁신을 하게 되면서 퍼스트 무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로서 폴더블 폰에서 떠오르고 있다는 점, UTG 기술력과 힌지 기술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도 역시 또 혁신을 시도하는데 이건 잠깐 한번 의견 여쭤볼게요. 간밤에 애플이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 아이폰 13에 위성통신 기능을 넣어서 통신 연결이 제한되는 곳에서도 전화통화나 문자를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네. 넣겠다고 했어요. 또 혁신을 하네요. 저도 이거 보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것 원래 제가 오늘 주제를 폴더블 폰을 할까?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애플 네. 저걸 할까 고민을 했는데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냐면 그 많은 분들이 혹시라도 저렇게 애플이 만약에 저렇게 위성 저걸 해버리면 네. 혹시라도 5G로 넘어가지 통신사가 넘어가지 않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저궤도 위성 지금 애플이 받으려고 하는 거니 인터넷 속도라든지 뭐 통화 음질이야 뭐 괜찮겠지만 이런 부분은 뭐 5G랑 비교될 게 아니에요. 대체제가 아니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위성통신 관련 종목들이 가잖아요. 네. 단기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나오면 애플 이후에 나머지 기업들이 이거 다 넣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넣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건 이제 비행기에서 좀 조용하게 가기는 좀 힘들겠구나. 이제 편하게. 비행기에서 좀 조용하게 갈 수는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게 다른 데 쓸 데가 없어요. 뭐 저거 한다면 뭐 어디에 쓰겠습니까? 일반 우리가 생활할 때는 쓸 일은 없고요. 혹시라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조난을 당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를 탔을 때라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멀리 갔을 때 이 정도의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어쨌든 근데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 부분. 네, 그 내용을 뭐 현지에서는 위성통신 스마트폰 시대를 연다, 통신 혁명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만 폴더블 폰만큼의 혁명은 아닌 걸로. 예,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주제를 폴더블 폰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주를 꼽아보도록 할게요. 폴더블 폰 관련주 지금 증설에 대해서 일단 논의를 한다 그러고. 결정이 됐다고 얘기하는 쪽도 있고 아직 안 됐다고 네, 아직 뭐 확정은 얘기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정은 아직 아닌 상황이지만 논의 중인 것이고 뭐 늘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주문이 밀려드는데 그렇죠. 지금 기존에 이전에 지금 폴더블 폰의 원 판매량 전체 판매량이 50만 대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2가 지금 150만 대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3가 지금 생산한 게 지금 300만 대인데 지금 삼성에서 지금 월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150만 대인데 지금 2달 만에 300만 대를 생산했다는 것은 정말 지금 풀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가동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수요를 이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증설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네. 특히 또 베트남 쪽에서의 스마트폰 라인에서는 이쪽의 라인 증설은 좀 무조건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벌써 사전 예약이 100만 대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어떻게 잘 소화할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빨리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야 될 텐데 관련주 가운데 탑픽을 꼽아볼게요. 문서지 전문가님 먼저 주실까요? 네, 저는 이제 JT를 일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는 사실 많이 합니다. 원래 이제 반도체 장비 업종이긴 하죠. DDR5 전환의 수혜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비메모리 쪽에 이제 핸들러 관련 이제 장비를 만들면서 비메모리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JT가 또 하는 것 중에 그 UTG를 커팅하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국산화한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국산 장비는 JT만 만들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폴더블 관련 쪽에 지금 앞서 이야기한 좀 증설이 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증설 이야기가 안 나오면 장비주는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재주 정도나 뭐 괜찮을지. 근데 증설이 나온다는 라인을 증설한다는 것 자체가 당연히 이제 이런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때 JT에 UTG 커팅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뭐 JT는 뭐 폴더블 관련 쪽의 수혜다라고 보고요. 다만 JT는 단순히 이런 폴더블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메모리 관련 쪽 삼성전자의 뭐 DDR5 전환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도 수혜가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 수혜가 되기 때문에 JT는 그쪽에서 관심 가져볼 만하고, 현재 가격대도 실적 대비 괜찮은 가격대, 주가 수준도 그렇게 많이 높은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혜진 전문가님은 또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저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세경하이테크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경하이테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적인 요소적으로도 지금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충족해 줄 수 있는 지금 부분인 게 데코 필름이라고 해서 최근에 스마트폰 색깔 너무 예쁘게 나오잖아요. 그 색깔들을 가진 글라스틱 데코 필름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 세경하이테크고, 또 지금 광학 필름이라고 해서 그 디스플레이용 모듈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보호하는 커버 글라스 안에 사이에 들어가는 광학 필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광 손실을 막아주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인데, 이게 지금
폴더블 폰 용의 지금 폴딩용 필름을 지금 세경 하이테크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폴더블 폰이 많이 접히는 게 많이 생산이 될수록 당연히 폴딩용 필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세경 하이테크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올해 지금 상반기는 뭐 스마트폰이 많이 생산이 안 되고 또 이런 신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딜레이가 되면서 지금 실적이 안 좋았는데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는 좀 실적이 조금 가시화될 것 같아서 폴더폰주 안에서는 세경 하이테크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각 기업에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장비나 또 부품이 있는 기업들 계속 시장에서도 눈여겨보고 있고요. 뭐 오늘 평화산업 이런 종목도 굉장히 잘 가죠. 그리고 폴더블폰 가운데서도 독점 종목들이 있습니다. 바로 JET, UTG, 커팅기의 국내 독점 생산 기업이고요. 또 세경 하이테크는 삼성 쪽에 폴더블폰용 광학 필름을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 같은 생산 아이템들 주목하면서 삼성의 폴더블폰 증설 소식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의 탑픽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다시 살아나는 수소 모멘텀 관련주 대응 전략은? 네, 8월에 급락할 때 또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수소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분들 의견들 나왔습니다. 뭐 지난 저희 8월 중순쯤에 또 윤여민 팀장도 수소 경제를 봐야 된다, 성큼 다가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 정책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김혜진 전문가님께서 최근 수소 산업에 대해서 이슈를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아무래도 수소 경제를 내세웠던 정부가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좀 관련된 모멘텀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소 부분에서는 전지라든지 이쪽이 네. 중요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좀 이 수소 경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될 만한 행사들이 좀 많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다음 주에 일단 8일에는 좀 정부와 뭐 대기업 총수들 이 다 같이 모여서 뭐 지금까지의 수소 기술에 관해서 뭐 함께 논의하고 좀 뭐 기술을 뽐낼 수 있는 뭐 수소 위크가 개최가 되거든요. 뭐 현대라든지 SK라든지 뭐 두산그룹이라든지 뭐 효성 뭐 여러 가지 여러 그룹들 총수들이 모여서 좀 수소 경제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고 앞으로의 청사진을 조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것보다 앞서서 하루 전에 이제 현대차가 뭐 일명 수소데이라고 해서 뭐 최근에 뭐 테슬라도 데이를 많이 하면은 뭐 관련된 모멘텀들이 살아나고 있으니까 네. 뭐 배터리 데이나 AI 데이 같이 뭐 현대차가 또 이 수소차를 조금 더 글로벌적으로 앞서서 퍼스트 무버로서 나가겠다라고 발표했던 기업 중에 하나니까 이 수소데이에서 이제 앞으로의 좀 비전을 많이 공개할 것 같거든요. 그럼 관련된 좀 종목들의 좀 흐름이 살아날 것 같고요. 또 이 수소 관련 산업들은 뭐 이제 내연기관차가 점점 글로벌적으로 생산이 더 안 될 것이다라는 지금 발표 안에서 좀 미국이라든지 EU가 최근에 발표하고 있는 인프라 법안이나 뭐 기후변화 대책에서 이 수소 충전소라든지 뭐 수소차를 생산을 늘리겠다라는 계획들이 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글로벌적인 지금 친환경차는 전기차가 조금 더 빠른 흐름을 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친환경차 안에서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에 지금 모멘텀들도 살아나고 있는 중이어서 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진짜 다음 달 7일 현대차의 수소데이가 기대됩니다. 왜 이제서야 우리나라가 이런 걸 또 공식적으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랑스러운 수소 기술력을 좀 뽐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소를 이야기를 할 때 네. 제가 이제 초반에 수소가 이제 움직였을 때 한 2년 전이군요. 그때는 제가 단기 테마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움직였던 수소 테마들은 대부분 다 수소 승용차 관련 종목이었어요. 수소 승용차. 네. 넥소 같은. 근데 저는 뭐 그때 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수소 승용차가 상용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 그때 당시 뭐 전기차가 순수 전기차가 그러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그러니까 EV가 그걸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이 수소 충전해서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가지고 있는 이게 뭐 이 갈 건지 이거는 이미 끝났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수소 승용차는 기존의 내연 기관차의 어차피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충전에 대한 불편함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충전소를 설치할 때에 사실 또 님비 현상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 요즘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집값, 땅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거 뭐 사실 충전소 짓긴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승용은 어렵다. 그래서 단기 테마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수소 테마들이 다 박살났어요. 근데 최근에 다시 올라올 때는 제가 또 스탠스를 바꿨죠. 지금의 수소 테마 올라오는 종목도 괜찮다. 왜냐? 이제 조금은 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수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때 수소 승용차 쪽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수소 에너지 쪽, 그러니까 발전용 에너지, 수소 에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소차 중에서도 상용차를 중심으로 가죠. 근데 상용차는 가능한 거죠. 트럭이니까 이걸 사실 충전소를 그 트럭 관련 부분에 그러니까 일정 수준만 설치하면 되는 부분이고 사실 고속도로에만 설치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뭐 큰 차량들의 차고지 같은 데만 설치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상용차 같은 경우는 특히 뭔가 안에 내부가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우리가 승용차처럼 공간이 더 막 확보가 엄청나게 많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상용차는 충분히 가능하다.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이 트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소 에너지가 충분하게 삐집고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소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뭐 현대차도 그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두산그룹들도 그쪽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뭐 하나도 그쪽으로 그다음 현대제철이라든지 효성 이쪽 다 그쪽으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물론 승용차를 버리려는 말은 안 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집중적 육성보다는 상용차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수소 연료와 관련된 부분 이쪽에 수소 발전과 관련된 부분 이쪽으로 많이 힘을 쓰는데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흐름은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계속 이제 수소와 관련된 수소 에너지로 인한 발전, 수소 연료 발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면 태양광, 풍력 뭐 이쪽이지 않습니까? 이걸로 사실상 모든 걸 커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건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브릿지 에너지로 원으로 각광을 받는 게 원전인데 원전은 아무래도 폐기물에 대한 우려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고에 대한 우려감. 그걸 대안하는 게 수소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제가 보기엔 괜찮다. 왜냐하면 특히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면 이거를 지금 현재는 송전을 해서 이 에너지를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송전 비용도 많이 들고 송전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저항값을 많이 받다 보니까 많이 또 잃습니다, 전기를. 그러니까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로 돌려서 거기를 수전을 해가지고 수소를 뽑아서 수소를 액체화 시켜서 이거를 이동시키면 훨씬 더 소위 말하면 이 비용이 그러니까 이 전기로 그냥 송전했을 때에 대한 비용보다 그 다음에 전기로 송전했을 때의 전기 손실률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지 요즘에 수소를 굉장히 괜찮게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소차가 대세가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수소가 에너지 차원에서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들 알아봤습니다. 유럽과 또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는 정책이 어쨌든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내용들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수소차 충전소를 더 확충하겠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를 겉핥기로 볼 게 아니라 그 밸류체인을 잘 살펴보고 어디가 가장 유망할지에 따른 그 어떤 의사결정과 투자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분에게 탑픽을 통해서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네. 네. 저도 역시 수소 충전소 쪽에 조금 더 그 시장에서의 좀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퓨얼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산퓨얼셀이 이제 연료전지에서는 국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연료전지가 이제 온도의 범위에 따라서 나뉘거든요. 근데 두산퓨얼셀은 이제 고온 쪽의 연료전지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고온 연료전지는 특히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화학 반응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발전용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전기 연료전지에 적합하고요. 그런데 그리고 고온이기 때문에 뭐 전원을 켰다 끌 때 이제 부품의 이제 내구성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원을 켰다 껐다를 자주 하지 않는 특히 발전용 연료 전지에 적합한 부분을 두산퓨얼셀이 지금 특화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점유율이나 그런 부분이 독보적이고요. 지금 두산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 해서 신재생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있는데 그중에 수소 에너지는 지금 두산퓨얼셀 쪽에 많이 지금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지금 두산퓨얼셀이 또 수소 에너지 중에서 선박용
에 들어가는 수소 에너지 발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수전의 기술 쪽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 수전의 기술이 이제 물을 전기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정말 상용화가 된다면 각 가정의 마당에서도 네, 이런 네. 수전의 기술 설치해 놓고 장치 설치해 놓고 뭐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친환경적인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포트폴리오를 잘 짜고 있는 두산퓨얼셀 쪽은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수소 모빌리티든 뭐 발전이든 필요한 게 연료 전지인데 연료 전지의 생산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수전의 기술은 이제 수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또 밸류 체인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산 퓨얼셀이고요. 내일 또 일진 하이솔루스 상장 앞두면서 목표가가 나왔어요. 9만 원 해서 따상을 예상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와서 카뱅과 같이 이렇게 또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카카오뱅크는 뭐 굉장히 낮게 밸류에이션을 봤었는데 일진 하이솔루션은 또 증권가에서 높게 밸류에이션을 보고 있습니다. 내일 관련주에 영향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확실하게 분위기가 지금 좀 약간 오늘 분위기도 이 분위기를 감지하고 미리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은 차익 실현인가요, 아, 관련주?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따상 나오면 아니겠죠. 따상 나오면 안 될 것 같고. 아, 눈치 싸움이 예. 정말 근데 분위기는 치열하겠습니다. 좀 따상 나올 수 있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장 마감하기 전에 관련주를 근데 매수해야 될지. 그거 보고 사는 것보다는 예. 어쨌든 흐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장기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뭐 중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다만 좀 침착하게 우리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낮게 사야 어쨌든 수익을 많이 보고요. 뭐 올라가는 건 내목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탑픽을 한번 꼽아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상하프론테크 음. 이야기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상하프론테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소만 있는 건 아니고요. 2차 전지 관련 쪽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멤브레인 기술을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부품이라든지 2차 전지 뭐 분리막 관련 재료라든지 이런 걸 생산하고 있고 특히 상하프론테크는 그 멤브레인 기술을 가지고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수소 이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또 분리막도 납품을 한다라는 거 현대에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저는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쪽에 저는 네. 좀 더 포지션을 둡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하프론테크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와 2차 전지 소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상하 프론테크 문서진 전문가의 탑픽이었고요. 또 수소 관련주 가운데 김혜진 전문가는 두산 퓨얼셀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의미들 또 많은 내용들을 또 같이 의미 나눠주시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일진 하이솔루스 목표 주가 9만 원까지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 8만 원 얘기하시는 분 계시는데 유진투자증권에서 9만 원까지 나오면서 내일 기대감을 또 심어주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 시마론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장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가면서 오늘 흐름 상당히 좋은데요. 예,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가 현재 3,190선까지 내다보면서 3,200선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8월 마지막 날 계속해서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